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드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자, 이걸 좀 풀어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해부해볼 텍스트 제목이 사실 다소 섬뜩합니다. 바로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을 다룬 아주 방대한 심층분노 원고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만 보다 보면 정작 중요한 아주 큰 그림을 놓치기가 십상이잖아요. 아, 맞아요. 진짜 파편적인 기사들만 보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 방향은 아주 명확하게 잡았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두 가지 큰 줄기만 딱 따라갈 겁니다. 두 가지 줄기요? 네, 첫 번째는 한국 경제에 아주 뿌리 깊게 거의 화석처럼 박혀버린 구조적인 위기를 먼저 캐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구조적 모순들이 임계점을 넘어서 지금 당장 눈앞에서 터지고 있는 당면한 위기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꼭 정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 중요하죠. 네. 오늘 다룰 분석 자료에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꽤 강도 높은 비판도 있고요. 또 현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같은 매우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해석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 진영의 편을 든다거나 이 원고의 내용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저희는 오직 제공된 텍스트의 주장과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그 이면의 의미를 해독하는 역할에만 집중할 겁니다. 판단은 온전히 청취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축인 구조적인 위기부터 한번 열어보죠. 한국 하면 일단 수출 강국, 이 화려한 타이틀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기형적인 고용 없는 성장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국가 전체 소득에서 기업이 가져가는 비율이 한 20%대였거든요. 20%대요? 네, 그런데 지금 2020년대 들어서는 이게 43%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금고는 터져나가는데 가계소득은 거의 제자리 고름이라는 걸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숫자인 거네요. 맞습니다. 대체 그 막대한 부를 쓸어 담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게 핵심이죠. 와, 여기서 원고가 제시한 숫자들을 보면 현실이 진짜 놀랍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 길거리에서 출근하는 직장인 100명을 무작위로 붙잡고 물어본다고 치면요. 그중 이른바 주요 150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고작 3명뿐입니다. 전체의 3%인 89만 명이라는 거죠. 네, 그럼 나머지 97%는 어디에 있느냐? 중소기업 임직원이 무려 1911만 7천 명이고요. 동네 소상공인 종사자가 955만 1천 명입니다. 이들이 경제의 밑바닥을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 GDP의 40%는 상위 5개 거대 그룹이 싹 다 독식하고 있잖아요. 더 뼈아픈 건 역동성의 상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혁신 기업들이 끊임없이 성장해서 10위권 명단에 새로 진입하고 물갈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이 거대 공룡들의 명단이 거의 안 바뀌었어요. 기껏해야 HD현대랑 농협 정도만 새로 진입했을 뿐이죠. 대마볼사의 신화 속에서 거대한 성벽이 아예 굳어져 버린 고착화 상태인 거네요. 100명 중 3명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벽 안과 밖의 격차는 결국 극단적인 노동 양극화로 직결됩니다. 대기업의 평균 연봉이 거의 8,700만 원에 육박하는데요. 전체 노동자들의 중위소득, 그러니까 딱 중간값은 3,336만 원에 불과하죠? 소상공인 노동자 평균은 2,616만 원까지 떨어지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원청과 하청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1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이 원청 대기업의 4분의 1토막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지독한 원하청 착취 구조가 일상화된 겁니다. 그렇게 밑바닥까지 쥐어짜는 구조 속에서 이번 분석 자료가 아주 무거운 지표 하나를 들이밀었죠. 바로 2024년 기준 처분 가능 소득 진위계수가 0.325로 나빠졌고 특히 자산 불평등을 보여주는 순자산 진위계수가 무려 0.625까지 치솟았다는 대목입니다. 네, 진위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건데 0.625면 아주 심각한 수치입니다. 사실 평소에 경제 뉴스를 챙겨보는 청취자분들이라도 0.625라는 숫자가 평범한 사람들의 통장 잔고나 현실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격차를 의미하는지 단번에 확 와닿지는 거든요. 이걸 아주 직관적으로 번역하자면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서 저축해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강철벽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강철벽이요? 네, 빈부격차가 단순히 돈이 좀 더 있고 없고의 수준을 지났다는 경고등입니다. 불을 세습하며 독점한 상위 계층과 올라갈 사다리가 완전히 걷어차인 하위 계층으로 나뉘는 고착화된 신분제 사회에 진입했다는 뜻이죠.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산의 격차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궤도에 들어선 겁니다. 노동으로 극복이 안 되는 사회라 정말 숨이 턱 막히네요. 그런데 이 엄청난 절망감이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형태로 터져나온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인구 통계죠. 호스트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였습니다. 2023년 기준 남한의 출산율이 0.72명인데 북한이 1.7명이라는 겁니다. 자료의 예측을 보면 지금 추세대로라면 2215년에 남한 인구가 753만 명으로 급감한다고 해요. 2100년쯤에는 북한 인구가 2280만 명으로 남한보다 무려 300만 명이나 더 많아진다는 무서운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이 원고가 아주 서늘한 자본주의적 잣대로 이걸 해석했잖아요. 근데 극단적인 경쟁에 내몰린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행위 자체가 변질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이제 출산은 마치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최고급 상품 소비와 같아졌다는 겁니다. 아이가 최고급 상품이 되었다. 영어 유치원으로 대변되는 폭발적인 사교육비, 여성의 경력 단절, 부모 자신의 생존 경쟁력 하락까지 이 막대한 청구서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극소수의 계층만이 출산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인구가 곧 경제의 성장 동력이고 엔진인데 이 엔진이 꺼져버리니까 거시적인 위기가 바로 따라오네요. 잠재 성장률이 2030년대 전반기에는 1.3%로 2040년대에는 0.7%로 아예 추락해버린다는 전망이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구조적 위기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형적인 무역 의존도 말씀이시죠? 네, 2024년 기준 우리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무려 90.9%에 달합니다. 90.9%면 그냥 나라 전체가 무역에 목을 메고 있는 거네요. 심지어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24.4%, 자동차가 10%로 특정 품목에 극단적으로 쏠려 있습니다. 비유를 참 잘해주셨는데 거대한 여객선이 돛 딱 두 개에만 의지해서 폭풍우 치는 바다를 건너는 꼴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조금만 바뀌거나 돛 하나에 구멍이라도 나면 배 전체가 그대로 침몰할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죠. 자, 그렇다면 인구는 반토막 나고 성장의 엔진은 식어가는 이런 거대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당장 우리 동네 상권이나 청년들의 취업 시장은 왜 이렇게 조용하고 무섭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두 번째 축인 당면한 위기로 시선을 좀 돌려볼 때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피부에 확 닿는 현실적인 이야기죠. 방금 인구가 그렇게 무섭게 줄어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정부가 발표하는 2024년 청년 실업률 공개를 보면 5.8% 정도로 숫자만 보면 꽤 건강해 보이거든요.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취업난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게 바로 철저하게 은폐된 통계의 착시입니다. 수백 번 이력서를 쓰다가 완전히 지쳐서 구직 자체를 포기해버린 이른바 쉬었음 인구는 실업자 통계에 아예 잡히지도 않거든요. 아, 실업자로 분류조차 안 되는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 숨겨진 15세에서 29세 청년 인구가 2025년 말 기준으로 41만 1000명입니다. 여기에 30대 쉬었음 인구 30만 9천 명을 합치면 무려 70만 명이 넘어요. 역대 최대치입니다. 70만 명의 젊은이들이 경제활동에서 아예 증발해버린 거네요. 이들이 돈을 벌지 못하니까 당연히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지갑을 닫게 되죠. 그 연쇄작용으로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이 지금 코로나 시기보다 더 끔찍한 줄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아주 기가 막힌 모순이 보입니다. 골목 소비는 다 죽어가는데 시중에는 돈이 넘쳐난다고들 하잖아요. 맞아요. 직장인들 모이면 온통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이야기뿐이죠. 선진국형 경제 침체와 과잉 자본의 늪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경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기업들이 더 이상 새로운 일자리나 혁신에 투자할 유인을 못 찾는 겁니다. 갈 곳을 잃은 막대한 잉여 자본이 전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시장으로 쏠려버리는 거죠. 수치로도 증명이 되나요? 5대 재벌의 총 자산 규모가 지난 15년 사이에 GDP 대비 32%에서 61%로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개인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요.
노동소득만으로는 절대 집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일반 직장인 무려 1,400만 명이 살기 위해 주식시장으로 뛰어든 현상이 이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서울의 부동산 양극화를 보면 그 과잉 자본이 만든 참상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서울의 상위 20% 비싼 아파트 한 채를 팔면 하위 20% 아파트를 무려 5.5채나 살 수 있어요. 격차가 엄청나네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 격차는 19배까지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원고에 아주 날카로운 주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책 관련 내용이죠. 네, 폭발력이 큰 부동산 불만과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현 이재명 대통령이 법과 제도를 활용해 시중 자금을 일부러 주식시장 쪽으로 밀어넣고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해두지만 저희는 이 시각에 동의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자료에 담긴 분석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내부 자산 시장이 이렇게 거대한 투기판으로 변해가는 동안 나라 밖에서는 미중 갈등이라는 폭풍이 한국 경제의 뼈대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2024년 무역 성적표를 보면 대단히 모순적입니다. 어떻게 모순적인가요? 오랜 흑자 텃밭이었던 중국에서는 68억 달러라는 막대한 적자를 냈고요. 반대로 미국에서는 55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상 최대 흑자면 좋은 거 아닌가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밀리면서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벌어들인 돈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정부가 매년 2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10년 동안이나 미국에 지불해야 하는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매년 그렇게 천문학적인 달러를 지불하면서 대기업들은 또 미국 본토에다가 공장들을 새로 짓고 부품도 미국산을 쓰게 되잖아요. 그럼 당장 국내에 있는 공장들이랑 그 밑에 딸린 수많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번 분석에서 가장 우려하며 당면한 위기로 꼽는 것이 바로 그 산업 공동화 현상입니다. 대기업은 관세 폭탄에 피해서 미국에서 돈을 벌지 몰라도 국내 협력사들은 졸도산하고 일자리는 증발해버립니다. 국내 산업 생태계의 허리가 완전히 텅 비어버리는 과정이 이미 시작된 거죠. 와, 나라 안팎으로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네요. 게다가 이 원고 후반부를 보니까 외국인 자본 문제가 제2의 외환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던데요. 자본의 대외 의존도가 위험 수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7%에서 39.7%에 달합니다. 세계 주요국 중에서 최상위권이죠. 우리 경제의 심장이라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외국인 지분율이 엄청나지 않나요? 삼성전자가 52%, SK하이닉스가 56%에 달합니다. 게다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느라 국내 달러가 쩍쩍 빠져나가면서 환율은 1,400원대 후반에서 내려올 줄을 모릅니다. 무엇보다 2025년 말에 단 한 달 만에 외환 보유고가 26억 달러나 증발했다는 사실이 뼈아픕니다. 한 달 만에 26억 달러가요? 네, 만약 수출 사이클이 꺾여서 달러 유입이 멈출 경우 언제든 IMF 사태 때처럼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적색 경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 경제에 적색 경보가 울리고 뼈를 깎는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유일하게 돈잔치를 벌이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은행들이죠. 맞습니다. 2025년에 4대 금융지주가 합산해서 무려 18조 원이라는 순이익을 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이 은행들이 무슨 세계적인 혁신 상품을 개발해서 번 게 아니잖아요. 결국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죠. 네, 영끌에 나선 국민들이 매달 힘겹게 갚고 있는 이자에서 나온 겁니다. IMF 때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간신히 살아난 은행들이 지금은 소유권 상당수를 외국 자본에 넘긴 채 정부 대출 정책에 기대어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깊고 방대한 원고를 통해 탐구한 이야기의 조각들을 맞춰보면 선명한 그림이 나옵니다. 상위 3%만이 부를 독식하고 하청을 쥐어짜는 양극화, 극단적 생존 경쟁에 지쳐 출산을 포기한 인구 붕괴, 그리고 특정 품목에 쏠린 무역 의존도까지 이 모든 구조적 위기가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당장 70만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포기하고 골목 상권이 붕괴하고 외환 위기에 경고등이 켜지는 당면한 위기들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경제 지표들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이 매달 갚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와 어떻게 직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단계 더 나아간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살펴본 자료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과 무역 의존도가 한국 경제의 뼈대이자 동시에 위기의 원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글로벌 자유무역마저 완전히 끝나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제조업과 수출이라는 이 낡은 공식을 완전히 버리고 이 나라의 경제 모델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경제의 모습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백지에서 다시 설계하는 경제 모델이라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지적 호기심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통찰력을 넓혀줄 더 흥미로운 자료로 활기차게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